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출발 성공 투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인사드릴 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반도체 이야기가 또 한 번 거론이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칩 판매와 관련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애플에게 중국 자국 내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려면 중국의 AI 칩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함께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완화 조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을 놓고 쭉 돌아보면 참 좋았던 순간보단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그 월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대 지수가 다 낙폭을 그래도 만회하면서 지금 어제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종지부까지 잘 마무리하려면 어떤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 마감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제는 금통위가 내부적인 이슈에서는 단연 1순위로 핵심이었습니다. 깜짝 인하 파티였습니다. 사실 어제요, 채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증권가에서도 대다수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4명의 위원들이 인하에 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번 11월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연이은 인하를 하게 되면서 15년 만에 두 차례 인하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3%대로 뚝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한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한 이런 정책 안에서의 성장률 둔화가 걱정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계부채보다는 성장을 살리고 보자. 여기에 한 표를 둔 것이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위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데 있어서 시장은 조금은 안도를 했고요. 그간 금리가 좀 높아진 상황 속에서 11월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기준으로도 4.4, 4.5까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 내부적으로의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자 일단은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성장주가 웃었습니다. 바이오, AI 소프트웨어, 인터넷, 친환경, 게임 콘텐츠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수를 보면 이것밖에 못 올랐나 싶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0.06% 강보합권에 그쳤고 이제 2,500선 계속 머물고 있는 단계입니다. 코스닥은 0.35%의 상승에 그쳤고요. 사실상 반도체 불청객이었습니다. 상단 제약을 시켰던 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전날 투자뉴스 7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쪽이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전날이었던 현대차의 자사주 1조 취득, 삼성의 인적 쇄신은 없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오전에 전해드렸던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내용까지 혹여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간밤, 그 전날의 간밤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많이 좀 약했었죠. 델, HP, 매출액 아쉬웠고 실적 가이던스까지 약하게 나오면서 하드웨어 업황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진 모습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 조금 전에 혜은 앵커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대중 반도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발표될 거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어제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보시면 4.3%까지 조정을 받으며 16만 1,100원까지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만 닉스까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구간에서의 전략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금리 인하 이 내용을 한 번 더 좀 짚고 보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몰고 온 비둘기 이렇게 SK증권에서는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평화의 비둘기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반기는 금리 인하 이 도비시적인 한은의 이번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1월 금통위는 확실히 올해 들어서 가장 서프라이즈했다라는 평가가 증권가의 일색입니다. 3.25에서 3%로 25bp 인하 단행했고요. 2001년, 2008년 이때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두 차례에 이어서 인하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보시다시피 굵직굵직했던 이런 악재 때와는 확실히 다른 배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지금이 그렇게 안 좋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은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는 무려 2%도 밑돌 거야 라고 성장률을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금리를 낮췄다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이 이번 12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받아들였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피크코리아죠. 수출과 관련돼서 경쟁력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고 아무래도 관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섹터들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어제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12월을 봤을 때 17일, 18일 아무래도 12월 한 달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소비 계속해서 좋은가? 그렇게 되면 혹시 금리 인하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가 여부일 겁니다. 연말 시즌 그리고 FOMC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중요할 텐데 아시겠지만 미국 이번 FOMC 12월 인하를 앞두고서 인하였다가 동결이었다가 굉장히 그 변화 가능성이 발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간밤 내용으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66.3%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 70%에서 내려앉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 금리 갭 차이가 매우 커지죠. 이러면 우리 쪽에서도 당장 다음 포워드 가이던스도 지금 3대 3인데 더 빨리 인하를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장은 다음 12월 FOMC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나야 금리 인하 수혜주 이들을 다시 주목할 때가 왔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는요. 지난 9월에 미국의 FOMC 쪽에서 과격한 빅컷의 인하를 단행한 이후 좀 조용했었습니다. 10월, 11월 워낙 시장의 잡음 속에서 좀 가려져 있었는데요. 대선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다시 우리 쪽에서 인하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음 12월 인하도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시장이 다시 주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반응이 나왔던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는데요. 돌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어제 지수를 그나마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다 빠졌거든요. 금융주들까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이 겨우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DMO 다 같이 올라섰고요. 어제 조정받았던 ADC 쪽에서도 고개를 들었고 펩트론 같은 비만 대장주들도 어제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쪽은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좋았던 AI와 의료 AI. 최근 AI 랠리는 하드웨어보다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이스트소프트 거의 AI 안에서도 진품과도 같다. 우리 시장 안에서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승 움직임이 꽤나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AI 소프트웨어가 다 달렸던 건 아니에요. 그간 좋았던 폴라리스 오피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이스트에이드 품에 안고 이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달라지나? 라는 측면을 보셔야겠고요. 의료 AI도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짚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루닛이 4% 빠졌거든요. 그 전날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살짝 제동이 걸렸고요. 다만 노을 같은 종목은 경우에는 상한가
나스닥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FDA 허가 뉴스를 더 강하게 받아들면서 자금 순환매가 확인됐습니다. AI 안에서는 투자뉴스 7에서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지켜보셔야겠고요. 어제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소비재단 안에서는 내수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떨어지면 리스 관련해서 자동차가 좀 수혜를 받죠. 이쪽도 체크가 필요하겠고 신재생, 우주항공, 인터넷 게임까지 조금 전방위적인 확산 움직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AI 스토리가 미 대선에서 먼저 불을 지폈고요.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올해는 이제 수익화 궤도에 올라섰네라는 것을 확인했던 한 해. 여기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리 인하라고 이런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의류 AI입니다. 의류 AI 랠리 안에서의 순환매에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루닛이 어제 마이너스 4% 보여줬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8% 올랐습니다. 엔터만큼이나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연결고리가 좋은 쪽,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질 쪽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11월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일 양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이 좀 돌아서는 모습 나왔습니다. 잠깐 챙긴 걸지 아니면 이제 좀 시선을 돌리는 것인지는 연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11월 17일에 루니스코프가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랑 전략적 협업 관계에 맺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단초가 되면서 시세 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주간의 랠리가 잠시 쉬어가나? 그렇다면 뉴페이스 쪽 신상주로 바톤을 터치하는 모습이 이어질까에 대한 관심을 좀 둬야 되겠는데요. 어제 노을이 30% 그러니까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고요. 11월 한 달 동안 56%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간의 상승분 어제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관이 그동안 사들이긴 사들였는데 10월 들어서도 거래가 많이 터질 때 기관이 한 1,000주, 2,000주 이렇게 찔끔찔끔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기관이 6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확인하고 가시죠. 21선, 60일선 강하게 뚫어내면서 3,08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고점 뚫고 이제 강하게 돌아서 올라가게 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마이랩에 4개 품목 미국 FDA 등록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불지피는 모습이었죠. 자, 만약에 루닛에서 이제 노을까지 그리고 대장주에서 다른 종목들까지 순환매 양상, 확산 기조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를 좀 찾아보는 움직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루닛과 어제 노을의 시세에서는요, 확실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솔루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의료 AI 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큰 쪽이 미국이고요. 최근 미 대선 이후로 AI가 움직였던 것도 트럼프 2기, 머스크와 AI의 그 연결고리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도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 FDA 허가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AI가 미국 쪽으로 계속 녹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딥노이드도 지금 진출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빌리언 최근 신규 상장주 가운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미국 진출할 건데 미국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나갈 거야 라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미국 쪽에서도 꽤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 그 비중이 70%까지 차지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좀 조용했죠. AI 기반 폐결절 검출 솔루션 FDA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인증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보시면 신테카바이오가 최근 바닥권을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 상장주인 키메라 테라퓨틱스와 AI 신약 개발 조건부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까지 이달에 들려왔습니다. 거래에 동반했던 지난 중순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는 가운데 AI 신약 개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발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우상향 패턴 이어가게 된다면 기관의 수급과 미국 진출 그 스토리 안에서 어느 종목으로 또 한 번 수급이 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초에 북미 영상의학 이 포럼도 열리니까요. 여기에서의 우리 성과도 기대해 보시죠.
머스크의 원대한 꿈 안에는 또 AI, 그렇게 또 스페셜리스트로 좁혀가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요. 머스크가 최근 AI 챗봇 그록을 이야기하면서 의료 AI가 한 차례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번에는 게임 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게임 사랑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지난 10월에도 지금 게임과 관련돼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차례 힌트를 내줬는데 어제 X 계정에 이렇게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대기업 소유의 게임 스튜디오가 좀 많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죠. 요즘에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뭔가 관료주의 체제로 돌아가거나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를 꽤나 강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XAI 중심으로 AI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해 완전히 다른 게임을 위대하게 만들 거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자랑하는 계정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인데 나 2분 안에 끝냈어 라고 자랑한 이런 계정의 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게임은 XAI로부터 시작되면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 게임주들이 금리 인하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시장 안에 AI와의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어제 NC소프트가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NC소프트는 이전 비대면 팬데믹 때 가장 분위기가 좋았었던 거의 100만 원 목표가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원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죠. IP 단일이라서 어렵고 그리고 수익성이 나질 않아 구조적인 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회사에서도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칼을 뽑아든 거고요.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출범할 거고 4개 자회사 설립 확정 지었습니다. 그 4개 자회사 안에요. 트론 앤 리버티 하는 쪽도 있고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볼 부분이 NCAI입니다. AI 기술 자회사 설립이 됐어요. 사실 보니까 NC소프트가 AI 쪽으로 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코 LLM 게임사 최초로 국내에서는 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AI 게임과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혹시 성과를 내진 않을까. 어제 지금 옆에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11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꽤나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가 4%의 상승으로 23만 2,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8월 이후 고점입니다. 드디어 3, 4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혹시 AI 접목과 관련돼 새로운 대장의 영예를 다시 차지하진 않을까 지켜보시죠. 자, 이 부분은 AI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제 NC소프트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국내 콘텐츠주에 대한 또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본 내용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많이 들렸죠? 토종 OTT 출범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웨이브, 티빙 보시는 분들은 웨이브도 사놓고 디즈니도 사놓고 티빙,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OTT 안에서도 꽤 나랑 잘 맞는 이런 콘텐츠가 많은 쪽으로 하나만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OTT 안에서도 꽤 지각 변동이 있었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넷플릭스가 살아남은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사는 지금 위기 속에서 둘이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초가 됐던 게 최대 주주들이 뭔가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었는데요. SK스퀘어, 웨이브의 최대 주주고요. CJ E&M, 티빙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쪽에서 시비를 나눠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하고 이제 합병을 좀 더 속도 낼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시작된 합병 이야기입니다. 합병될 경우에는 콘텐츠 토종 OTT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어제 보시면 OTT와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 쪽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지금 티빙과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 KT가 인수와 관련돼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 의사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를 배제하더라도 콘텐츠 업계가 조금씩 온기가 돌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역경의 24년을 딛고 방송 광고 시장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이제 올 내년부터는 콘텐츠 편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1년도가 가장 좋았더라고요. 141편.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작년엔 100편 정도에 그쳤는데 이것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파리올림픽 그리고 슬롯이 많이 약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뀐다는 부분이 편성 증가의 논거가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의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꽤 빠졌고 E&M 중심으로 시세가 좀 붙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보니까 시장과 함께 반등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5만 원권역에 부딪힌 현재 상황, OTT 이야기와 내년도 이 좋아질 수익성에 대한 그림 속에 콘텐츠들도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보셔야겠네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놓고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친환경주죠. 최근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었는데요. 좋았던 쪽은 DS단석, 에어레인, 바이오가스고요. 이 바이오 관련한 항공유 이쪽입니다. 둘 다 최근 들어서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며 이달 들어 거래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정통 친환경 쪽으로 가보게 된다면 이달에 올라오긴 했지만 좋지는 못한 상황. 에코프로비엠, 두산퓨얼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풍력주들은 워낙 안 좋았는데 어제는 개별 계약 소식 때문에 상한가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내용의 어제 상승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저마다 각각의 갖고 있는 사정 속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친환경주들도 조금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죠. 연결고리로 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해봤습니다. 반도체 규제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규제 완화된 것으로 예정이 된 내용이 발표될 텐데요. 일단 월요일에 대중국 AI 추가 규제 발표, 여기에는 중국향 HBM 판매에 대한 통제 나올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 확실히 톤이 좀 달라졌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한 화웨이 공급업체 6개 정도 블랙리스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몇몇은 제외될 것 같다. SMIC는 포함될 것 같고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제외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달라진 이 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장에서 ASML, B 세미컨덕터 같은 이런 장비단에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될 수 있을지. 다만 큰 틀에서의 관세 무역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잠시 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와 연결고리로 같이 이어가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톤 변화를 미국 쪽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히토류,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이 무기를 계속 장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광산 운영사 타보카 인수하면서 히토류 무기화를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들 종목들이 다 이렇게 거래와 함께 급등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들리고 있죠. 4년간의 종지부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지막 이 합병의 관문을 드디어 넘어섰고요. 이씨 쪽에서 최종 승인 나왔습니다. 12월에 휴가이기 때문에 미리 좀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렇게 되면서 4, 5년의 양대 국적사 합병 이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2년 동안은 앞으로 이제 화학적 합병 기간을 거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선 합병되면 PQC는 다 모두 좋아질 거고 합병 후에 시총은 1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물론 미국의 승인까지 남았지만 거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저유가 뉴노멀 때문에 항공주는 구조적인 우호적 환경을 맞이할 거고 중국 쪽의 비행도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은 LCC 통합입니다. 이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 오늘의 반응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금요일장 내일 이제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이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미국의 12월 소비 시즌의 단초, 가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타겟이나 달러 제너럴 같은 미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의 성과 12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자, 섹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섹터 안에서도 뉴스가 많아서 어느 쪽을 좀 공략해 보셨나요? 네, 바이오 쪽이 어제 시세를 좀 뿜어주면서 그래도 지수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11월은 어려운 달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오 종목들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의 의미를 앞서서 희재 앵커가 꼼꼼하게 짚어줬습니다. 원래는 금이 환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금리 환향이라고 조금 비틀어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2연속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서 바이오주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전방위적으로 자극을 받아줬고요. 그와 함께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또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12월에는 상원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CDMO 쪽 한 번 더 자극을 받았고요. 생물보안법 하면 두 종목 보통 언급이 됩니다. ST팜, 바이넥스 언급이 되는데 ST팜이 7.9%, 바이넥스 8.6%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어제 좀 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와 함께 조정 바이오 주도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알테오젠이 여전히 아주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그동안의 낙폭을 아주 조금씩만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았던 가운데에서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알테오젠과 함께 바이오 주도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각각 3.4%, 1.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펩트론 6.5%, 최근 들어서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새로운 임상 관련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펩트론도 함께 6.5%의 주가 급등세를 시연해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개별 호재로 움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희재 앵커도 짚어주었습니다만 노을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넥스트바이오메디컬도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굳히진 못했습니다. 17.9%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관련한 이슈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외에서도 종목들 반응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자극을 받았던 쪽으로 한 번 더 주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젠백스가 5.2% 상승으로 시간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272억 원 규모의 3호 신주 인수권 부사 채권 발행 공시가 또 나왔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잠시 후에 이슈와 함께 4.3% 시간에 또 한 번 상승 만들어냈다는 점 가져가시고요. 퓨처캠은 3% 가까운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관련한 소식으로 시간 외에서 또 한 번 자극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FDA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자꾸만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연도별로 FDA 승인 약물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1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FDA 승인을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블록버스터 약물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도 FDA 관련한 소식으로 자극받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시장에서의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노을이 있을 겁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과 노을 모두 의료기기 각각 2등급과 1등급의 허가를 받았고요.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경우에는 이 내시경을 할 때 출혈이 생기는 부분에 빠르게 지혈을 할 수 있는 넥스파우더가 허가 품목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노을은 의료 AI 섹터도 함께 자극을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의료기기 부문 4개 그리고 허가 시기는 모두 어제로 동일합니다. 내용은 예방 목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넥스파우더가 있었고요. 노을 같은 경우는 의료 AI 진단 쪽으로 마이랩 플랫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단 카트리지 쪽 함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굳히면서 장을 마무리했었거든요. 지금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나 중동이나 일본이나 이쪽에서도 인허가를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는 매출의 성장세가 더욱더 본격화되고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노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체외 진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7.7%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을이 미국 시장에 FDA 허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노을이 성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 AI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은 별로이긴 했습니다. 드림텍도 11월 26일에
의료기기 쪽에서 FDA 허가 받았거든요. 유비크뷰 EA 멀티 파라미터 시스템이라는 건데 심전도나 산소 포화도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패치로 모두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니까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함께 드림텍까지 최근에 FDA 의료기기 승인 관련한 종목들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가운데에서 대기 모드에 돌입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죠.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신약 승인 건수가 연평균 55건이었다. 2008년에서 2016년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그리고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FDA 승인 국산 의약품은 20여 년간 9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 렉나자 승인을 받으면서 1호 항암제 그리고 9번째 FDA 승인 국산 의약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자, 그렇다면 2025년에 10번 타자로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나닙 관련해서 올 한 해 참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실사 과정들이 모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 가장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타나 있는 HLB고요.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제30호 국산 신약입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이 미국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임상 3상에 돌입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라는 타임라인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내년에 HK 이노엔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비보존 제약은 주사제형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미국 임상 시작한 뒤에 국내 임상을 들어가는 조금은 특이한 루트를 걷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당시에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조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임상이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임상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도 비보존 제약의 내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른 기업들의 대기 모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살펴봤던 노을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노을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자극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자궁경부암 진단 관련해서였죠. 노을의 대항마로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이 또 함께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노을은 마이랩 CER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유럽 허가 획득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역시 마이랩 CER도 FDA 승인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이랩 관련한 플랫폼들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허가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함께 노을에 깃들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노을과는 약간 전략이 다릅니다. 로슈라는 빅파마 기업과 손을 잡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내년을 넘어서서 2030년까지 총 수취하게 될 로열티의 규모가 900억에서 1,200억가량이 될 것이다라고 사측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에 대한 기대감도 노을과는 조금은 다른 전략이긴 하지만 자궁경부암 진단 쪽에서는 확실히 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WHO에서 예방 가이드를 개정하거나 검진 가이드를 통해서 이 두 회사의 제품을 언급했다는 점이 핵심적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상장을 한 기업들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공모가를 상회하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올 한 해 동안 상장 이후에 29.3%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D&D 파마텍도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참 많이 움직인 것 같았는데 상장 이후에 0.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TDS팜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공모가 13,000원 대비 28일 종가는 17,020원에 형성이 됐고요. 30.9%의 상승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름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내년에 바이오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곳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SK증권에서 바이오 관련한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2025년에는 이쪽을 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3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빅파마의 눈높이와 수익성을 모두 챙겨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기술적인 차별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마일스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을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텐데 2025년에 주목해 볼 만한 카테고리 크게 5가지가 있죠. ADC 쪽에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정말 많은 ADC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이 기대되는 쪽도 있고 임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쪽도 있는데 크게 3가지 ADC의 결과 업데이트 지켜보자라는 포인트 제시를 하고 있고요. 비만 쪽에선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근감소의 이점을 내세운,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했을 때 근육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LA 트리플의 임상 일상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선 한올 바이오파마와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시밀러와 CMO 쪽에서는 실제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직접 약물 판매를 하면서 실적주로서 자리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녹십자, 대웅제약,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HK 이노엔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바이오 종목들 보신다고 한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엔터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 함께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하이브가 큰 덩치에 비해서 좀 과하게 낙폭을 가져가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하이브가 3.8% 하락으로 어제 정규장을 마감을 했는데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크게 3가지 포인트 함께 들여다보시죠.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소송을 건다면 하이브가 아마 걸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름이라던가 음원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냐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답변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협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는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이브와 좀 여러 가지 화해 모드를 통해서 재논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았던 뉴진스니까요. 오늘 엔터주가 이 소식과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것인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시간외에서 자극이 좀 나왔는데요. 테슬라 FSD의 V13 업데이트 계획이 이달 발표된다라는 소식과 현대차와 기아가 착용 로봇 새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더 공급업체들도 함께 시간 외에서 자극을 받아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콤, 퓨런티어,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희재 앵커에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장 전략 어떻게 점검해 볼지 함께 살펴보시죠. 예, 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11월입니다. 그래도 어제 시장은 2,500포인트 선을 지켜줬다라는 점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았던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빅 이벤트들도 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었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2월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어떤 산업,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에 상향이 나올 때
주가는 올라가고 시장 지수는 올라갑니다. 시장에 대해서 추정 지수도 상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내년 성장치에 대해서 1.9%대로 이제 2% 이하로 조정을 했고 2026년 성장치에 대해서도 1.8%포인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성장 같은 경우가 이제 고착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건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같은 경우가 저성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앞으로 저성장의 고착화는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지수의 레벨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특별함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단순히 금리 인하를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을 찾기보다 시장이 장기 박스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수의 흐름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이 박스권 하단일 수 있다 또는 박스권의 평균치에 머무르는 수준일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잖아요. 의료 AI 쪽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에 어쨌거나 지수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네. 좋게 보는 섹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의료 AI 쪽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이 계획했었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들, 즉 병상에 대해서 확대 속도, 그 다음에 확대 개수, 이걸 놓고 추정치 매출 같은 경우를 추정했을 때 원래는 올해 10월에 각 기업들의 BEP 달성을 예상했는데 그거는 달성하지 못했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BEP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느 정도 매출 볼륨에 늘어나는 속도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안고 우선은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온 이유는 글로벌에서도 의료 AI와 관련된 부분에 멘트를 앨런 머스크가 해줬죠. 예.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그를 안고 최근에 루닛, 뷰노, JLK 중에 루닛이 특히 좀 뛰어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 속도가 좀 빨랐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의 볼륨이 분기 기준으로 예상되던 부분보다 약 10% 이상 더 상회하는 매출이 나올 그때가 아마 주가의 위로 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크게 무리하지는 마세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질문을 네. 하나 더 드려보면요. 지금 뭐 사실 최근에 주도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네. 대표적일 텐데 정리하자는 관점을 이전에는 주셨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또 한번 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본다라고 하면 특허 이슈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하지만 가격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조정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변동성이 줄고 나서는 다시금 변하지 않은 펀더멘털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주가들이 동조화돼서 움직였었습니다. 알테오젠 예. 같은 경우가 하락할 때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저번 주 금요일에는 함께 커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동조화 현상이 이렇게 달라졌죠. 어제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더욱 주가의 반등이 강했거든요. 다시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때 이제 동조화되는 주가 하락 현상보다는 별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하는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라본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거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응할 수 있으나
딱 1등군들 위주로 보시는 거죠. 뭐 다시금 알테오젠이 주가 저점을 지켜주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바라볼 수 있고, 리가켄바이오나 펩트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훼손이 없이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선순환이 나오는지를 함께 보는 거고요. 굳이 다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역시.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네. 풍겨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KOTT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콘텐츠 쪽이 워낙에 좀 주가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쪽을 지켜봐도 될까? 이게 그 비용 측면이 계속 이슈가 되어 왔어요. 예. 그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상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이제는 적자 기조 같은 경우가 둔화되고 매출이 늘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콘텐츠 기업들을 볼 때 아주 쉽게 바라보시는 부분은 작가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가진들께서 한 해에 한 해에 그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가 한정이 있습니다. 작품 예. 수가. 그러면 작가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작품 수가 늘어나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그 작가진 분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 부분과 함께 CJ ENM 같은 경우도 구조적인 개편이 마무리되고 비용의 이제 고정화가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갖췄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부수적으로는 CJ에는 함께 보면서 소형사 중에서 드라마사들, 뭐 A스토리 아니면은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반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핵심은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 진짜 문화협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디어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탄력도가 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관세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자극을 받아갈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오랜 동안 좀 횡보하거나 바닥권을 기어온 만큼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장격으로 보되 A스토리라던가 사마네트웍스 같은 그 아랫단의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성장의 고착화가 나타나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 같은 경우가 과점 형태로 이제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죠. 과점 형태의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성장이 없이 이렇게 균등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점이란 부분을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입을 해보면 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꾸준히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황에 대해서 도래를 했을 때는 편의점 비즈니스, 과점 형태의 비즈니스를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 연결이지 무조건 이 불황이 온다라는 점은 아님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편의점은 과점화 구간입니다. 이 속에서 순현금 자산을 3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추진이 가능하고, 또는 여기에서 이 3천억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의, 즉 M&A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열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합니다. 예, BGF 리테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엔터주들이 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 뉴진스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또 한 번 혹시나 조정이 나올 것인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YG 엔터테인먼트 11월 4일에 네. 저희 공략주였고 11월 25일에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뭐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과 관련해서 엔터 종목들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나머지 엔터들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매수는 가능하나, 뭐 당장 오늘은 과하게 뭐 YG 엔터 기준으로 5% 이상 조정 나오거나 그러면 매수를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하이브가 좀 안타깝습니다. 뉴진스라는 그 라인업을 놓치게 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손해인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어더 기준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예. 그걸
그냥 통으로 배제한다라고 생각하면 12월에 예정됐던 위버스 플랫폼 수익화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좀 하락을 더 할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짚어주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 끝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대한항공도 이성홍 이사님께서 9월 27일에 또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 소식으로 대한항공을 이제 좀 세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미리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갭상승하고. 그러면 그 챙기신 의향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챙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에 대해서 2026년, 7년까지 이거를 가지고 가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저유가가 고착화돼 있고요. 환율은 변수예요. 그 속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장 보이는 실적은 공백이 있을 수도 있지만 2026년, 7년으로 갔을 때는 이 재무제표의 희석이 마무리될 거다 보니까 여전히 가지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특히 이 소식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대한항공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성향 차이이긴 하겠으나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관점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금요일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